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표법을 가르치는 한경훈 변리사고요. 2차 판례 강의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 강의 때보다 좀 더 많이 와주셨는데 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판례 강의를 더 많이 들어오신 경우가 현장에서요. 네, 처음 있는 일인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마 작년 시험에서 판례형 문제들이 좀 다수 출제가 되면서 좀 판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높아진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도 이번 시험을 좀 분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판례형 문제들을 좀 더 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좀 강의 구성을 약간 변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작년에까지 진행했던 이제 판례 강의에 비해서 조금 분량을 좀 늘렸습니다. 이제 분량을 늘렸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한다라기보다는 이 판례집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는 물론 작년보다 5개 정도 이제 증가를 했는데요. 메인 판례가요. 그거는 이제 최신 판례들 추록을 반영하면서 증가한 것과 이 판례집 원고가 넘어갈 때 선고가 된 그 극최신 판례가 하나 있는데요. 그 판례 내용까지 같이 담다 보니까 판례 개수가 원래 여기 책에 머릿말에 적혀 있는 것보다 이제 1개가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횟수보다 조금 횟수를 좀 늘려서 좀 더 많은 판례들의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좀 더 짚어드릴 수 있도록 강의를 좀 구성을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 강의와 동일하게 10회차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줄에 보시면은 판례 해석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 판례 사실관계 정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례 해석이라는 용어를 굳이 쓴 이유는 판례를 혼자 읽으셔도 당연히 정리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고, 기본서 해독을 하면서 익히신 법리를 그냥 잘 반복을 하시면은 머릿속에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문제는 이 판례를 어느 상황에서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조문으로 시작을 하죠. 조문으로부터 조문의 조금 더 하위 요소를 보자면은 요건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라벨의 종류에 따라서 전제사실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까지 내려가는데요. 판례는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이 각각에서 다 등장합니다. 조문 단위의 판례가 있고, 요건 단위의 판례가 있고, 전제사실 단위의 판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본서의 이론상으로 이 판례가 조문에 대응되고 요건에 대응되고 전제에 대응된다는 건 사실 라벨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라벨을 주는 게 아니고 특허나 민소에서 말하는 쟁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벨이라는 건요. 쟁점을 직접 던져준 쟁점 제시형 문제,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쟁점 제시형 문제는 그냥 그걸 쓰면 되죠. 근데 그런 문제는 사실 실제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시는데, 진짜 어려운 거는 쟁점을 뽑아내야 하는 문제, 쟁점 추출형 문제라고 일명 부르는 그 문제를 다룰 때 내가 언제 이 판례를 써야 하는지가 좀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본서만을 가지고는. 그래서 이 판례를 가지고 문제화한 판례형 문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그 문제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판례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특히 머릿속으로 조문, 요건, 전제사실을 훑는 이런 방식도 물론 너무 좋지만, 원론적인 그런 기본적인 방법 접근을 하는 것과 병렬적으로 내가 이 판례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으면 이 판례에서 불거졌던 쟁점들이 뭐가 있고, 이 판례가 요건 또는 전제사실 관련된 법리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한 이해를 좀 전제로 가지고 있으면 이 내용들을 내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분량만큼 가지고 오는데 좀 더 정교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진행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판례형 문제는요, 판례집을 많이 읽고 판례를 많이 공부한 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서파, 판례집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저는 이 판례형 문제와 뒤에서 이제 보실 창작형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소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서, 판례집을 1대1의 비중으로 보셔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1대1의 비중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시험 문제의 출제 빈도를 보면은 얘네가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판례형 문제든 창작형 문제든
판례집과 기본서에서 필요한 요소들이 둘 다 적절히 필요합니다. 기본서를 통해서 조문, 요건, 전제사실 관련된 라벨들 학습하시고 키워드 학습하시고 내용 전체적인 이해를 하신 걸 바탕으로 이제 판례집을 통해서 특정 판례에서 다뤄졌던 어떤 사고의 도구들, 그게 어떤 사실관계에서 출발했는지 이걸 매칭하는 작업, 그리고 판례는 이제 대부분 다 대법원 판례들이잖아요. 그럼 대법관분들이 구사하고 있는 어떤 언어적인 표현들, 어떤 논리 구조로 사안을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 판례집을 통해서 다루셔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은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사고의 도구는 다 학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하나를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최근에 그나마 58회, 59회 때 좀 단문 위주의 문제들이 좀 더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경향도 좀 생기는구나. 최근에 이렇게, 왜냐면 그게 되게 30대 횟수, 그래서 거의 40회 초반? 네, 이때 많이 나오던 문제 유형이거든요. 예전에는 사례형 문제보다 단문 문제가 줄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40회 중반부터 사례형 문제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면 시험 경향이 한번 바뀌었는데, 최근에 시험 경향이 또 한번 바뀌는 추세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또 한번 꺾어주는 느낌이 이번 기출이었습니다. 이번 60회 시험은 약간 또 전통적인 느낌으로 돌아가는 듯 하면서 동시에 이 판례형 창작형 문제를 골고루 섞어서 낸 되게 밸런스 있는 시험이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판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판례집을 활용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데, 판례집을 혼자서 읽으실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그 개별 판례들의 활용 가치 등을 이제 해석해 드리는 부분을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강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만 던져놓고 알아서 정리하시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요 판례 사실관계들을 이건 제가 책을 좀 읽어드리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요약된 자료로 뭔가 정리, 테이블 정리 이런 것보다 그건 이제 기본서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이 판례 강의에서는 어차피 판례집을 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판례집을 읽으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 강점을 둬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좀 더 기억을 많이 실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좀 같이 읽으면서 표시를 좀 해드리고, 필요한 메모가 있으면 메모해드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판례 강의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줄에 판례형 문제를 대비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판례 논리 구조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가 이 쟁점이 던져졌을 때 판례는 그런 거죠. 소송이 걸려요. 그럼 판사가 있잖아요. 이 판사는 소송이 불거지면은 여기 이제 원고 피고가 있고, 또는 이제 고소인, 피고인 이렇게 있을 때 뭐 민사든 형사든 결론을 내줘야 됩니다. 결론. 그럼 판사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사건에는 사실관계가 있죠. 그 사실관계를 들여다봅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기반에서 또는 예외적으로 직권 탐지를 좀 적용을 해서 가미를 해서 사실 증거를 수집을 하고, 그렇게 제출된 사실 증거를 바탕으로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결론은 당부가 결정이 됩니다. 인용기각, 유죄, 무죄 이런 판결이 내려져야 돼요. 그럼 이 판단을 내리는 거는 답안지에서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죠. 얘가 결론이에요. 또는 뭐 사안의 해결, 설문의 해결이라고 할까요? 설문의 해결.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결론이 너 인용이야, 이거 인용이야 라고 했을 때 왜 인용이야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그러면 왜 인용이냐면 이라고 이제 시작을 해요. 지금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라고 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해주는 부분이 나오고요. 자,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논리적 도구를 사용할 거야 해서 논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논리를 이제 법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논리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실제 이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 사안에서 이 논리를, 법리를 적용하면은 어떤
판단이 가능해 라고 하는 법리 적용 부분을 이제 보여줍니다. 실제 판결문의 구조는 사실관계 정리하는 부분이 있고 관련된 법리를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그 법리를 사안에 적용하는 법리 적용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3단계의 논리 구조가 정확히 대응이 되고 모든 판결문들이 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된 건 아니어서 판결문을 그냥 긁어놔서 이 책을 구성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난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글 쓰는 분들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실관계 정리를 갑자기 중간에 해요. 어떤 분은 막 쭉 얘기하다가 사안 포섭만 하다가 갑자기 근데 이 법리에 따르면 이건 이러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걸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그건 그렇고 이 법리에 따르면 이건 이렇고 갑자기 중간에 법리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교재를 구성할 때 어차피 모든 논리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이 사실관계, 본론이 이 논리, 법리, 그리고 결론이 사안, 포섭, 법리 적용이라고 봤을 때 이 3단 구조로 모든 판례를 다 정리를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편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1판을 만들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면서 약간 좀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책이 나오기 전이니까 사람들이 어차피 이 책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다시 판례 원문을 다 넣어놓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처음 만들 때 거의 3달 정도를 그 가공하는 데만 시간을 썼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저도 너무 이제 그 강의를 할 때 당연히 편한 것도 있지만 이 책을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이거를 좀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좀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이 논리 구조, 판례의 논리 구조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런 사실관계가 있고 거기에서 판례는 어떤 도구를 썼고 그 도구를 이 사안에 적용하는 논리적 포섭이 이렇고를 판례마다 다 짚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판례 기본서가 아니고 판례집을 통해서 판례를 읽는 거에 추가적 의의가 생겨요. 그냥 법리만 딱 놓고 그렇군, 키워드 이렇군 하고 넘어가면은 기본서 수준의 공부에 불과해요. 판례집의 공부가 되려면은 이 법리가 어떤 사안과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 인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판례, 중요한 판례들이라고 그냥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선고가 된 관련 판례들 같이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 판례들 이제 여러 가지 당연히 주제별로 쭉 라인 번호가 따져 있어서 그 판례들이 엮여 있는데 인접하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다른지 개념 비교를 물론 이제 기본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개념 비교는요. 근데 이제 판례 사실관계를 좀 더 설명드리면서 얘는 이런 사실관계에서 이런 판례에 이런 결론이 나왔고 얘는 사실관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픈 카톡방은 이제 이론 강의, 기본 판례, 사례 쟁점 모두 다 통합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래 들어와 계신 분들은 따로 입장 안 하셔도 되고요. 기본 강의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 오픈 카톡방을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본 판례, 사례 쟁점 통합해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거는 그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PDF로 이제 배부를 해드리는 자료들이 종종 있을 텐데, 그 자료들은 그 강의를 상관없이 어차피 이론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좀 제공을 해드리고자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의 질문 내용을 보시면서 좀 같이 공부가 되는 그런 용도도 있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강의와 관련돼서 조금 간략하게, 기본 강의 때문에 좀 간략하게 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실관계 박스가 모든 판례마다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에 대생 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본서에 되어 있는 라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빠르게 보시면서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라벨 중에 이러이러한 게 설시가 되었구나. 그리고 여기는 법리로 설시된 애들만 수록을 해놨습니다. 법리로 설시된 애들만. 법리 없이 그냥 사안 해결할 때 그 논리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대생 포인트로 넣어놓지 않았어요. 왜냐면 법리로 설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판례가 나는 이 도구를 쓸 거야 라는 걸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법리로
사용한 것과 사용하지 않은 것에 좀 갭 차이가 있거든요.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 법리로 설치한 부분만 수록해 놨다 보시면 되겠고요. 얘를 통해서 여기에 이런 이론들이 지금 활용되고 있구나. 이거를 빠르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장 개요는 뭐 주체, 값을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얘가 등록인지 사용인지 출원인지 구분되어 있고 표장, 상품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표장 상표가 아닌 뭐 명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상호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사안 이해에 좀 필요한 것들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상표, 상품에 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후 관계가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선등록, 선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물론 타임테이블로 다 하나씩 그려서 넣어 놓으면 좋긴 하겠지만 어차피 실제 시험에서도 그 위치 관계, 그러니까 시간 선후나 아니면 권리 관계 이런 것들은 직접 파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 제가 좀 필요한 것들은 판서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숫자 기호는 법리고 알파벳 기호는 이제 간접 사실이고요. 알파벳 기호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뭐 대문자로 구분이 되어 있고 이게 사안 포석 법리 적용 부분에 가면은 이게 관련 법리 이렇게 나와 있고 법리 적용에 얘네들이 대응되는 부분들이 매칭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간접 사실이 실제 사실관계에서 이렇게 포섭되는구나. 사안 포섭 연습하실 때 그 재료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판례집의 가장 좀 제가 생각할 때 강점 중에 하나는 이 판례 등급을 좀 표시를 했다라는 점인데요. 이거는 저의 그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좀 이의를 제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왜 이의를 제기해 주셨냐면은 이 판례 등급이랑 강사분들이 설명하는 판례 중요도가 안 맞는 것 같다. 좀 판례 등급을 좀 잘 다시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러셨냐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중요 판례 하면 뭐 S급이라 부르는 분들도 있고 A급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중요도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등급은 법원도서관, 그러니까 대법원 산하 기구 중 하나의 법원도서관에서 선정하는 판례 등급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공신력이 있는 등급 분류 기준인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A급, C급을 묶어서 공보에 실린 판례라고 부르고요. 간행 판결이라고 부르고요. 나머지를 미간행 판결이라고 부르는데요. A급, C급 사이에서의 구분은 전압은 무조건 A급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집이라는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집은 1년에 딱 한 번 발행이 되고 8월에 발행이 돼요. 8월에 발간이 되는데 이거는 대법원 판례 해설이랑 다른 자료입니다. 대법원 판례 해설은 재판 연구관 분들이 자기가 관여했던 판결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거예요. 연구 논문을 쓰는 게 대법원 판례 해설이고 판례집은 그냥 진짜 판례만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그 판례 모아놓은 거 시중에도 판례집 있지 않냐? 이걸 선정하는 게 대법관 분들이에요. 그래서 대법관 분들이 그 직전 연도에 선고된 판례들 중에서 선례적 가치가 매우 큰 매우 중요한 판결들을 뽑아서 선정한 게 A급 판례가 된다라는 겁니다. A급은 뭐 그러니까 중요도를 제가 강조드릴 필요 없이 너무 중요한 걸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판례들이에요. 근데 워낙 옛날 판례들 중에서도 A급으로 분류됐던 판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지금은 너무 당연한 법리 아니야? 뭐 예를 들면 뭐 옛날 전압 판례, 뭐 루츠 판례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이거 사실관계 내가 다 기억해야지 이렇게 공부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중요도는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너무 옛날 판례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어쨌든 기념비적 판례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C급은 간행 판결인데 판례 공보에 일단 실려요. 이 판례 공보에 실린다는 거는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이 되면은 판례 공보에 실린 겁니다. 판례가 검색된다고 공보에 실린 게 아니에요. 미간행 판결도 검색이 돼요. 이제 직접 찾아보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노트를 활용을 많이 하실 텐데 케이스 노트에 보시면은 그 판례 번호 옆에 이렇게 해서 뭐 뭐뭐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판례들. 이게 간행 판결입니다. 간행이 되면 무조건 C급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를 그냥 보시다가 여기 옆에 공 뭐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럼 와 이거 너무 중요한 판례인데 일단 인식하시면 되고 기준은 선례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최초로 설치된 법리와 또는 어떤 사안의 해결과 관련된 판례여야 합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이 C급도 너무 예전 판례들, 한 30년 된 판례들 이런 것도 실려 있는데 그런 판례들은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다 보시기보다는 이 판례가 이 당시에 최초로 이 법리를 만들어서 너무 중요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C급이랑 이제 많이 따라다니는 게 D뿔급인데요. D뿔급은 법리 자체는 너무 중요한데 3년 내에 약 3년, 약이에요 약 3년 내에 기존 판시가 있었으면 이 기존 판시가 C급이었겠죠. 또는 A급이었겠죠. 그 판례와 겹치는 법리를 다시 설치했으면 D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간행을 안 해요. 근데 검색은 됩니다. 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은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확인해 보고자 검색을 해보시다가 아니 뭐야 이거 뒷불급인데 검색되잖아.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검색은 돼요. 근데 옆에 공 이게 안 붙어 있어요. 네, 간행 판결과 미간행 판결의 구분은 저 옆에 붙어 있는지를 가지고 보시면 되고 검색은 됩니다. 그럼 검색조차 안 되는 게 D급이에요. 너무 많이 동일 법리가 반복된 경우. 예를 들면은 요부관찰, 요부결정의 적극적 기준. 그 판례가 수없이 많이 쌓여 있죠. 자생초 판례는 처음 나왔을 때 당연히 C급이에요. 자생초 판례가 계속 반복되면은 3년 내에 있으면 D뿔이 됐다가 너무 많이 나오면 이제 D급으로 떨어집니다. 이후에 나온 판례들. 이번에 이제 새로 실리게 된 번 피트니스라는 판례가 있는데요. 네, 걔가 이제 D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D뿔급이었나요? 어쨌든 최근에 반복된 판례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X급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거의 보실 필요가 없는 이거는 중요도가 거의 없는 판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등급을 굳이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강약 조절을 위한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강약 조절을 하시면은 놓치게 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최근 선고된 D급, D뿔급 판례들이에요. 이 최근 선고 D급, D뿔급 판례들 중에서 물론 이 중에는 최근이라고 하는 게 무색할 만큼 좀 오래된 판례들도 있습니다. 여기 약간 살짝 숨어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어디 있냐면은 알파 판례 이런 애들. 네,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 애들 넣어놨어요. 이거는 제가 이 학계 어떤 이슈 또는 뭐 그런 단행본들 그리고 최근 판례 경향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D뿔 또는 D급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하게 다루셔야 하는 판례들을 제 이제 판례집에 실려 있는 331개의 메인 판례들 중에서 또는 관련 판례 중에서 이 전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A급과 C급을 제외하고 A급, C급은 다 보셔야 됩니다. A급, C급을 제외하고 시험까지 선별해서 보실 때 꼭 보셔야 되는 판례들을 리스트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판례들은 A급, C급에 준해서 회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급, C급의 개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걔네들 플러스 얘네들까지 해주시면 일단은 뭐 100개가 어차피 안 될 겁니다. 한 50개 되려나요? 50개, 좀 넘을 수 있겠네요. 50에서 100개 사이일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일단 매 회독마다 좀 뚜렷하게 읽어주시면 좋을 부분들이고요. 걔네를 제외한 나머지 대충 한 150개 정도 되는 판례들은 살짝 약하게 봐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회독을 하시다가 내가 이번 회독은 일주일 만에 끝내야 될 것 같다. 그럼 얘네들만 하는 거예요. A, C, 그리고 중요, D, 뿔, D. 얘네들만 보시는 거고요. 시간이 좀 많다. 이번에 2주간 회독이 가능하다. 그럼 그냥 전체 판례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약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어차피 자료 있는 거니까 그 회독하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본 강의 때는 제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공부 방법론을 잡는데 좀 약간 아직 명확한 본인의 그 기준이 안 잡히신 분들은 제가 기본 강의 그 맛보기 강의에 찍어 놓은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기출문제의 문제 형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문제 형태를 구분하는 건 강사분들마다 다 좀 개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판례형, 그리고 판례가 베이스가 안 되는 문제를 창작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원래 작년까지 사례형이라고 불렀는데, 이러니까 또 아니 그러면 판례도 사례 아니냐? 그 논리를 제가 방어하지 못해서 수긍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건 사례형. 사실 그 지적을 해주신 게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인데, 박형준 변리사님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 기본 문제, 기본 사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형준 변리사님 말씀하신 분류하는 기본 문제가 특허 버전에서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기본 문제가 상표로 오면은 사실은 판례형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창작형이 됩니다. 창작형, 기본 문제. 그래서 이건 부르는 어떤 용어가 다르기도 하지만 특허법, 상표법의 약간 특수성도 좀 있는데요. 특허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쟁점 기준으로 하는 문제가 있고, 단문 문제 이렇게 구분을 크게 할 수 있는데, 이 상표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는 사실 거의 다 사례 형태예요. 문제에서부터 단문으로 구성된 경우는 그냥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0년 전쯤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문제부터 그냥 무엇에 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가 나오냐? 무조건 갑이 등장해야 돼요. 저도 문제 만들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갑은부터 시작하거든요. 갑은 언제 출원하였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문제 만들 때. 결국엔 다 사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형태는 사례인 건 맞는데, 그 사례의 소스가 어디냐? 판례를 베이스로 했느냐? 아니면 판례가 아니냐? 네, 이렇게 구분을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약간 상표의 특수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례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크게 또 두 가지로 쪼개집니다. 판례의 핵심 사실관계만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판례의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다 긁어와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작형 문제는 전형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고, 얘를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가 있고, 추상화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 유형은 총 4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판례형 문제 2가지, 창작형 문제 2가지.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냥 충분히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판례형 문제는 판례집을 보셔야 대비가 됩니다. 네, 사실관계가 어땠는지 머릿속에 재료들이 없으면 대비를 하기가 어려워요. 창작형 문제는 판례집을 가지고 일단 공부를 하시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왜냐면은 판례집은 어떻게 보면 또 판결 사례집이라고 볼 수 있죠. 판결 내렸던 사례들을 모아놓은 그 사례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판결 사례집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커버가 안 되는 이런 추상화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제가 구성되는 거나 전형적 사실관계, 판례의 사실관계는 아니지만 전형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구성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루실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걸 좀 사례집을 통해서 보완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약간 그 PTSD가 생기실 수 있지만 좀 감안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작년 문제로 보여드려야 와닿으실 것 같아서, 자, 1번 문제 데이터 팩토리 나왔어요. 2년 연속 나왔고 59회 때는 문제 2번으로 굉장히 마이너하게 딱 판례 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 나왔고, 올해는 풀배점 나왔죠. 그래서 이 풀배점 데이터 팩토리 나왔을 때 당연히 딱 보자마자 그냥 누가 봐도 표장 데이터 팩토리니까 의심의 여지 없이 데이터 팩토리인데, 사실관계 구성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다거든요. 이 뒤에 있는 문제 더 PTSD를 유발하는 마스미 판례, 이 판례보다 엄청 짧죠. 엄청 짧아요. 그럼 얘는 뭐냐? 사실관계를 사실 다 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추상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핵심이 되는 사실관계를 준 거예요. 이 데이터 팩토리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선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이와 저촉되는 후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 후 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에 기한 89조의 항변, 그에 따른 적극적 효력의 제한, 이 논리 구조를 쓸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관계에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문제를 역으로 구성을 한 겁니다. 이 판례를 놓고 이 판례를 적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료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거예요. 제가 GS 문제 낼 때 가장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요건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선호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으로 문제가 전압이 나왔어요. 데이터 팩토리를 이렇게 털어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판례형 문제 중에서 제가 반대로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핵심적 사실관계입니다. 핵심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적 사실관계.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살짝 위트를 부려서 소다미. 소다 판례와 마스미를 보시면서 아마 떠올리셨겠죠? 교수님들이 문제 내는 거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싸해요. 네. 그러니까 3일 정도 출제를 하시거든요. 3일 실제로 안 걸리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수능 출제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감금은 똑같이 됐는데 그 감금의 밀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문제를 내실 때 제가 이거를 왜 알게 됐냐면은 기출문제가 예전에 이제 한글 파일로 올라왔었거든요. 이게 원래 PDF여야 되는데 한글 파일로 올라온 적이 있어요. 한글 파일 다운을 받고 제가 이제 사례집 만들 때 기출문제 편집을 하려고 다운을 받고 딱 켜가지고 그 표장이 이미지로 들어가 있는데 얘를 복사해서 딱 붙이자마자 이 뭐가 뜨냐면은 윈도우 화면 전체가 뜨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 표장은 하나인데 여기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이 표장을 띄워놓고 프린트 스크린을 capture하신 겁니다, 교수님.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여기 막 윈도우가 다 떠 있어요, 화면이. 그리고 여기 막 배경화면도 떠 있고. 그래서 이게 개인정보여서 제가 이제 금방 이거를 지우긴 했는데 양심상 이게 그렇게 정교하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의 어떤 출제 재량권이 좀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걸 하나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좀 억측일 수 있는데 되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문제를 만드시는구나. 이제 교수님들 문제를 만드실 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사실. 이렇게 만드는 게. 너무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유명한 대법원 판례 하나 선정을 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픽을 해요. 나 올해 이거 좀 끌리는데 이거 내야겠다. 케이스 노트를 킵니다. 교수님들 케이스 노트를 쓰세요. 이거는 실무가들도 많이 쓰지만 교수님들 쓰세요. 들어가요. 그럼 거기 위에 특법 판례, 여기 대법이 이렇게 떠 있고 그 위에 관련 판례, 원심의 특법 이렇게 떠 있어요. 대법원 판례 일단 읽어봅니다. 사실관계 너무 짧아요. 이거 가지고 한 문제가 좀 짧을 것 같은데 특법을 눌러요. 눌러가지고 쫙 하면 이렇게 떠 있거든요. 이게 특법을 그대로 긁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로 그럼 특법까지 다 봐야 되냐? 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 공부를 도대체 어디까지 하라는 거냐? 특법은 뭐는 보고 뭐는 보면 안 되냐? 이걸 좀 정해달라. 그래서 정해드리는 거예요. 최근 5개년에서 정말 많이 잡아 6개년. 그래서 18년도부터 선고된 대법원 판례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좀 더 높은 거는 파기환송 판례고요. 우선순위가 조금 낮은 게 이제 상고기각인데 올해 마스미는 상고기각 판례 올해 당해년도 선고 판례가 그대로 긁어서 나왔어요. 상고기각이기 때문에 원심의 사실심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법리 오해 위법이 없다로 결론이 내려진 판례예요. 그래서 원심을 긁어낸 거예요. 데이터 팩토리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파기환송되었고요. 파기환송 후 특허 법원에서 새롭게 다시 심리를 해서 최종적 결론이 내려졌고 그걸 바탕으로 논리 구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청구인 적격을 물어봤었죠.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지 여부를 물어봤어요. 이게 상고심에선 쟁점이 안 되는데 파기환송 후 특허 법원에서 다뤄졌던 쟁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나왔던 게 과실 추정 나왔었죠. 이것도 여기서 다뤄진 내용이에요. 이거는 평소에 공부를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판례가 필연적으로 과실의 추정을 다뤄야 하느냐, 필연적으로 무효심판 청구의 이해관계인 여부, 인정 여부를 다뤄야 하느냐? 사실 아니잖아요. 왜냐면 주장이 없으면 다룰 필요가 없는 거고 데이터 팩토리라는 판례가 상고심에서 다뤘던
논리는 얘와 독립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공부를 하실 때 그 실제 쟁점이 됐던 원심이든 상고심이든 다 긁어서 실제 사건, 벌어졌던 사건에서 주장됐던 것들을 전부 다 엮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추천드리진 않아요. 근데 실제 시험은 그런 방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셔야 돼요. 교수님들 문제를 내실 때 이 법리와 상표법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중요 의미를 엮어가지고 내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뭐 주지상표와 전용상표를 비교하는 케이스, 2조 1항 1호에서의 사용과 3조에서의 사용을 비교하는 케이스, 보통 명칭화를 논하라라는 문제,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또는 손실보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둘 다 행사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사례형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교수님들은 고민합니다. 두 문제를 내야 되잖아요. 한 문제를 이렇게 쥐어짜서 내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좀 체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문제 하나 내보고 또는 이제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긁어온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사실관계를 좀 편집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공을 들인 문제예요. 이 정도는. 이건 그냥 낸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판례형 문제를 잘 풀려면은 이 판례가 실제 어떤 쟁점이 불거졌었는지를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럼 진짜 그냥 그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아마 뭐야? 이거 다 공부한 대로 그대로 나왔네? 왜냐면 교수님이 그렇게 냈으니까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완을 할 계획이냐면은 실전 GS를 통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모든 판례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하시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판례에서 실제 이거 주장됐었지. 선사용권 주장했고 뭐 과실 추정 나왔고 무효심판 청구 이해관계 나왔고 그러니까 나는 이 판례 나오면 무조건 이거 검토해야지.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반대급부로 내가 꼭 검토해야 되는 기본 논리틀을 적용을 안 하게 되고 꼭 써야 되는 걸 누락하게 됩니다. 왜냐면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그 판례에서 쟁점이 안 된 걸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마스미 판례였어요. 이 문제였어요. 34조 1항 20호, 21호만 쟁점이 됐거든요. 근데 13호를 물어봤잖아요. 얘는 쟁점을 제시했기 때문에 누락이 없었는데 만약에 이걸 제시를 안 했잖아요. 그럼 이제 54회 문제 3번처럼 되는 겁니다. 제가 기본 강의 때도 예를 들어드렸었는데 카타나 사건이 나오고 설문 1번에 권리남용 단문 여기에 침해금지 청구 가부 뭐 무효심판 청구 여기서 이 무효심판 청구와 관련해서 쟁점을 그나마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이제 12호 후단이었는데 왜냐면 스카발 판례와 관련성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좀 더 교수님의 출제 의도였던 건 20호, 21호였단 말이에요. 여기에 배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시면은 얘를 놓쳐요. 그래서 둘 다 하면 가장 좋아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렇게 해야 될 가치가 있는 판례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습하자는 거예요. GS를 통해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디폴트는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쟁점 뽑는다예요. 내가 사실관계 읽고 트리거 파악하고 트리거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체계에 대입시켜서 이것도 검토 실익 있겠는데까지 스스로 판단하는 거. 이걸 디폴트로 잡고 근데 판례형 문제까지 그렇게 매번 풀면은 판례를 싹 외워서 오신 분들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는 약간의 그런 편법을 쓰는 겁니다. 맞아. 그 판례에서 이거 문제 됐었지? 그럼 이제 설문에 뜰 거예요. 그럼 그 설문에 맞게 딱딱 적어주시는 거.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잘해주시면은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창작형 문제에서는 이제 전형적 사실관계를 가지고 문제 3번을 구성했습니다. 33조 2항을 떠올리면은 너무나 있을 법한 사실관계잖아요. 뭐 갑은 언제부터 뭐를 재료로 하는 제조, 판매, 뭐뭐 해서 활성화해서 급증, 호평, 인기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이잖아요. 갑은 위 줄수의 뭐뭐뭐를 다양하게 사용, 뭐 변형 사용해서 오늘 언제부터는 뭐만 사용, 지속적 맨날 나오는 표현, 방송, 신문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광고.
매년 얼마 이상, 매출액 500억, 500억 이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500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음료수 시장에서의 점유율, 단기간 사용해서 안 된다 이런 항변 맨날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특정 판례를 타겟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는 교수님들이 뭐 안 보고도 만드십니다. 왜냐면 이 정도는 저도 만들거든요. 이건 그냥 머릿속에 갑자기 그냥 옛날에 뭐지? 감귤, 집에 감귤이 보여. 그럼 감귤, 저거 가지고 문제를 내볼까? 감귤. 이게 내다가 감귤 하면은 언제부터 써야 좋을까 해서 한 30년? 그렇게 30년 쓰다가 제 감귤 하면 제주지 해서 제주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네, 그렇게 만든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판례를 떠올리고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판례 하나를 내가 깊이 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딱 이렇게 하다가 설문을 보는 순간 뭘 비중 있게 적어야 되지? 만약에 이게 제주감귤 판례가 있으면은 제주감귤 판례를 충분히 적고 남는 배점 맞춰서 뭔가 다른 쟁점들을 이제 끄집어오는 방식으로 강약을 조절할 텐데 코어가 되는 판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좀 어려워지죠. 기준점이 없으니까요. 이 기준점이 없을 때 답안을 작성하는 거는 결국에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트리거를 몇 개를 던져줬는지, 설문의 물음이 어땠는지, 문헌 해석을 해가지고 배점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사례풀이의 기본기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 3번을 되게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셨고 그게 실제로 점수로 많이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3번에서 특히 점수가 많이 낮게 합격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3번이 좀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형적 사실관계. 얘는 이제 59회의 문제 3번인데 얘도 좀 나름 그 당시에 좀 파급력이 있던 문제였죠. 보통 명칭화를 가지고 보톡스 특허법원 판례, 물론 이제 상고심까지 올라갔지만 심리 불속행 기각이 돼서 특별한 법리 설시가 없었던 사실상 특법 판례를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는데 그 판례를 물론 베이스로 한 건 맞아요. 근데 굉장히 많이 추상화를 시켜놨죠. 일단 상표가 없고 상품이 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냥 A 상품 이렇게 되어 있고 상표도 X 상표예요. 날짜 적당히 주고 동종업자, 경쟁업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널리 알려졌다. 이런 오히려 법률 용어를 던져주면서 추상화를 상당히 해놓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특정 판례를 떠올리면서 보톡스가 당연히 떠올릴 수 있지만 보톡스를 떠올렸다는 거는 그냥 노화 방지 저걸 보면서 떠올린 거고 또는 보통 명칭화 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 때문에 떠올린 거지. 그 보톡스의 사실관계를 여기다 포섭할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보톡스에서 쟁점됐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그냥 보통 명칭화 되었다. 그래서 저명상표인지 보통 명칭인지가 대립되었고 저명상표로 인정되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문제 보면서 트리거 추출, 설문 매칭해서 쟁점 뽑아내는 거. 결국엔 그 기본기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추상화된 사실관계. 그리고 이 추상화된 사실관계 문제는 주로 뭘로 구성이 되냐면은 절차 문제로 많이 구성이 됩니다. 절차 문제. 근데 절차 문제 하면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요. 부분 거절 결정 제도 또는 등록을 위한 조치 아니면은 손실 보상 청구권 이런 애들이잖아요. 재심사 청구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물어볼 때는 사실관계 구성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절차를 물어볼 건데 실체적인 내용이 길어지면은 채점하기 힘들거든요. 이 사람이 답안에서 절차를 어떤 흐름으로 뭐를 적고 뭐를 뺐고 이게 잘 보이려면은 그런 걸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실체적 사실관계를 잘 안 줍니다. 절차를 물어보고 싶으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약간 내가 절차적으로 보고 누락한 거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게 58회 문제 4번이었어요. 손실보상 청구권 날짜별로 해서 여기 이전에는 손보청, 여기 이후에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손실보상 청구권 누락하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표 X, 상품 A 이런 식으로요. 자, 결국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다 나와요. 4가지 유형이 다 나와요. 그리고 꽤나 골고루 나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일단 기본서를 통한 법리 이해와 정리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서죠. 그건 기본이고 나머지의 문제 형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런 문제는 뭘 대비해야 될지를 좀 큰 그림을 일단 가지고 계시고, 그 그림 안에서 판례집을 읽으실 때는 나 이거 핵심 사실관계로 문제 구성될 때, 전체 사실관 구성될 때 어떻게 내가 이걸 대비를 하면 될지를 좀 떠올리시면서 결국에는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네, 판례집, 사례집을 합쳐서 이런 문제들을 같이 대비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좀 커버가 안 되는 사각지대 영역은 GS를 통해서 관심이 없으실 수 있지만 제 GS의 어떤 뭐랄까요, 출제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왜 이걸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바탕으로 이론 강의를 사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인데, 저는 GS는 기본적으로 연습의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연습. 그러니까 이제 공부의 영역이 있고 연습의 영역이 있는데, GS는 순수한 연습이에요. GS를 통해 공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GS만 가지고 나는 수업 듣고 복습하고 해야지. GS는 철저한 연습이에요. 공부는 텍스트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GS를 할 효용이 뭐가 있냐? 머리에 넣는 과정이고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끄집어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마치 이미지 트레이닝만 계속 하다가 실전을 처음 들어가는 거랑 똑같아요. 직접 경험이고 간접 경험입니다. 이 직접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당연히 익숙해지면은 그 사고 회로가 더 효율화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잘 끄집어내져요. 이 문제, 이 트리거 보면 나 이거 써야지. 이런 식으로 배점되면 나 이거 줄이고 늘려야지. 이런 게 자유자재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습인데, 연습을 위해서는 다 아는 상황을 주면 안 돼요. 그럼 연습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아니까 그건 연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GS를 저도 너무 괴롭거든요. 이게 지금 5년째, 6년째 해오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요. 제가 그 문제를 만들 때마다 진짜 가끔은 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제가 그 단 걸 되게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건강을 위해서 좀 줄이고 있는데, 이 GS 문제를 만들 때는 약간 그 뭐에 홀린 듯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쫙 사와요. 그 밤을 셀 수 있는 그 풀세트 식량을 사와가지고 초콜릿 몇 개, 뭐 초코 우유, 초콜릿 특히 좋아하는데 초코 세트를 쭉 사와요. 젤리도 사오고. 그거를 거의 밤 안에, 그 하루 안에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창자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도 이렇게 문제를 내시지 않으려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긴 한데 교수님들은 그렇게까지는 본인을 괴롭히면서 문제를 내시는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경향을 보면 좀 더 그런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렇게 해야 진짜 조금이라도 이 GS 시간에 실전이란 똑같은 경험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나마 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를 끄집어내 보는, 머릿속에 있는 거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그 시간에 써보려고 하는 그 힘든 과정을 조금이나마 겪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거를 지금까지 잘 고수를 해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좀 아쉬움이 판례를 긁어내는 문제, 이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GS만으로 당연히 제 GS만 듣는 분들은 없고, 당연히 여러 이제 강사분들이 GS를 같이 들으시고 뭐 사례집도 푸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 당연한 건데, 제 GS만 가지고 문제 공부하셔도 된다라고 좀 더 덜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 이거를 약간 좀 더 명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 판례가 그대로 시험에 출제했을 때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어떤 그 내용 구성으로 문제를 만들곤 싶은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요. 너무 다 아니까 연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좀 마음속에 걸렸었는데, 이제 이번 시즌 때는 그 GS가 2세트가 되거든요. 실전이 양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걸 꼭 다 보셔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혹시
저희 답안 스타일 잘 맞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만 소화를 하셔도 가능하도록 문제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제를 다 할 거예요. 판례 긁어내는 문제랑 이런 약간 가공된 문제, 이 두 가지를 다 구성을 할 생각이고,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얻어 걸리면 뭐 좋은 거고, 아니면은 아닌 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판례집을 통해서 이제 판례의 기본적인 어떤 틀을 잡으시고, 그리고 이 판례를 그냥 정리하는 디폴트를 일단 잡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의 약간 응용들, 이 판례 하면 뭐뭐뭐 문제 냈었지? 라고 하는 약간 응용은 GS를 통해서 충분히 커버가 되도록 강의를 구성을 할 거니까요. 그렇게 조금 더 안심을 하고 이론 공부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도는 이런 식으로 나갈 예정이고, 시간이 살짝 애매해서 여기서 한번 끊고 15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